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우리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댁에 계신 거죠? 예, 댁에 있습니다. 네, 댁에서 이렇게 전화로 하시니까 편하시죠? 예, 아닙니다. 저 가는 게 더 좋아요. 뭔가 약간 어중간한 느낌? 예, 안에 있으니까. 예. 예, 일단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좀 종식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의 정치학입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쓴 논문들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증 프로그램에 넣고 돌려보면은 표절 가능성이 30% 넘게 나온 논문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대학에서는 15%만 넘어도 심각한 표절이라고 보는데, 뭐 그 외에도 뭐 문제가 또 많다고 해요. 예, 김건희 씨가 총 4편의 논문을 썼는데요. 네. 이 중 1개가 박사학위 논문이고 나머지 3개는 이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그 일정 수준의 학술지의 논문을 좀 내야 되는데 여기서 논문 3개를 또 추가로 작성해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들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신문 기사나 인터넷상 검색 자료 그리고 다른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서 이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고요. 또 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에 회원 유지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걸 영어로 멤버 유지, 그런데 유지를 YUJI라고 해서 이 발음 나름 그대로 영어로 쓴 이 콩글리시 같은 이 문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 표절 여부를 떠나 이 논문으로서의 그 최소한의 수준도 갖추지 못했다라면서 연일 공세 중이고요. 또 최근에는 일본 논문에 또 약 한 9천만 원 정도 이 국가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점을 들어서 이번에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김 씨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 국민대 측에서 이 표절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니까 곧 표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윤 전 총장 측은 대학 측이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규명이 되고 그 결과에 따를 문제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인데, 김 씨의 논문이 표절로 판명이 된다고 해도 결혼 전의 일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그 뉘앙스가 또 강한데 좀 어떤가요? 예, 윤 전 총장이 김 씨와 2012년 결혼했고요. 네. 지금 논란이 되는 논문들은 2007년경에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 입장은 아무리 대권 후보의 부인이라고 해도 결혼 전의 일까지 해당 후보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제 절차대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마치 제3자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한 것도 같은 이유로 보입니다. 네. 한마디로 표절이 인정돼도 그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번에는 이 민주당 측에 이제 역공을 펼쳤는데요. 이 결혼 전 배우자 논문이 검증 대상이라면 여당은 자당 대선 후보들의 대선 후보들 이제 본인의 논문 표절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이렇게 세 후보의 이름을 언급을 했던데 그런데 실제 문제가 있긴 한 겁니까? 예, 세 후보 모두 표절 의혹이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2005년 가천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요. 2014년에 이 표절 의혹이 일자 학위를 반납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이 표절은 아니지만 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라면서 반납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반납 사유도 좀 일반적이지 않고요.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의 석사학위가 나한테 왜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또 대학 비하 논란에 또 휩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세균 후보는 지난해 초 인사청문회에서 이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을, 그리고 추미애 후보의 경우에는 2019년 장관 후보자 시절에 연세대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당시 두 후보 모두 이 다른 논문과 자신이 쓴 논문이 일부 동일한 부분이 있음은 인정했지만 그러면서도 또 학계의 논문 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의 일이었다라면서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 대권 후보들에게는 이 표절 여부를 떠나서
그 의혹에 휩싸이는 것만으로도 이제 치명타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윤 전 총장 측이 이번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의 판을 여권 대선 주자들까지 확대하자는 그런 전략으로 이 정면 돌파를 택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아무래도 결혼 전 배우자의 표절과 대권 주자 본인의 표절을 놓고 보면은 이 후자가 더 이제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대권 주자는 가족까지 검증 대상이라며 검증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내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 그리고 또 이낙연 후보 간의 입장차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그 검증은 가급적 후보자 본인 문제로 제한해야 된다라면서 이 결혼 전일까지 책임지라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면서 이 윤 전 총장은 이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은 국가의 얼굴이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윤 전 총장 및 그 배우자 처가 의혹까지도 검증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낙연 후보의 발언이 결국 이재명 후보를 저격했다라는 분석도 많은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이 본인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대권판에서 이 논문 표절 논란이 좀 커지는 걸 막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정세균, 추미애 두 후보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이는데요. 예. 또 이재명 후보는 이미 녹취록이 공개가 됐지만 형수에 대한 욕설 문제도 있고 여기에 친형 강제 입원 논란도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일단 도덕적으로는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해경군 김씨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아니, 근데 저 해경궁 김씨 문제는 그 지난 그 2018년이었죠. 그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미 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문제는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를 두고 당내 경쟁 상대이자 이제 친문의 대표 주자인 전해철 의원을 향해 이제 각종 비판을 올린 트위터가 있었는데요. 그 작성자인 해경군 김 씨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동일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정치인을 뭐 비난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보호가 됩니다. 문제는 이 해경군 김 씨라는 인물이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주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판글을 계속 올리면서 이제는 문제가 된 건데요. 당시에는 해경군 김 씨와 이 김혜경 씨가 동일인이냐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 검찰 수사 결과는 이제 무혐의로 이제 나왔는데요. 아직도 의혹이 남는 게 트위터는 이 국내에 서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찰이 결국 서버가 있는 미국 트위터 본사에 이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트위터 측에서는 개인 정보와 뭐 보안상 이유로 이걸 확인해 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직접 트위터 본사에 부인의 계정 소유 여부를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냐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후보 측에서는 이 해경동 김씨 계정이 아닐 것이 아닌데 왜 물어보냐 라면서 아예 이걸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대권 후보의 검증이 가족까지 확대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어느 순간 또다시 해경동 김씨 논란이 불거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는 당내 최대 세력인 친문으로부터는 외면을 당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평소 우리가 사이다, 이제 거침없다. 라는 이제 거침없다 뭐 이렇게 알려진 이재명 후보가 이번만큼은 검증은 대권 후보에 국한하자라고 해서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거고요. 반면에 당내 지지율이 2인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당내 경선에서 뒤집기에 나서겠다라는 의도가 있으니까 이 후보자 그 가족에 대한 검증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번 검증의 범위를 놓고 보면은 이 후보마다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각자 입장에 따른 이제 정치학이 숨어 있는 거죠. 참 민주당도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네요. 복잡합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경영계 노동계 반발입니다. 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 월 환산액으로는 191만 4,44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비율로 보면은 이제 지난해보다 5.5% 오른 건데, 지금 뭐 노사 양측 모두 그 반발이 심각했다고 하는데,
좀 어떤가요, 이게? 예, 먼저 그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제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2018년에 16.4%, 그리고 2019년에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해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2.9% 깎인 데 이어서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 지난 4년간 그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이 7.7%였는데 이번에 5.5% 인상률이 결정되면서 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3%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평균인 7.4%보다 낮아지게 되는데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시에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노사 간 입장차가 나오는데요. 노동계는 이 코로나 시국에 노동자와 가족들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또 경영계는 또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 최저임금을 동결하자. 이렇게 같은 코로나 시국을 들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노사가 대립하면 열세는 이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결정을 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양쪽 의원 각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 해서 총 2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노동계 의원 9명 중에서 5명은 한국노총 소속, 그리고 4명은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영계 측 9명과 민주노총 측 4명의 의원이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불만을 품고요. 요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5명 의원이 표결을 해서 지금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요. 일단 최저임금 결정을 한 후에 이제 경영계 측에서도 반발이 심하고요. 특히 편의점주 협의회에서는 우리는 이거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노동계 측에서도 이제 반발 중인데 특히 민주노총 측에서는 아예 총파업 투쟁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번에 결정된 그 최저임금이 어떻게 뭐 혹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이번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이 되고요.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요. 그 재심 요청이 받아들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바뀔 수가 없다라고 보이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군요. 자, 뭐 여하튼 이 노사가 서로 기분 좋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은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건지 매년 이렇게 참 보면은 버겁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